안녕하세요. 비하여성의과 심영구입니다. 유방암 재건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이 인조진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셔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로 인조진피 관련 유방암 재건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은 렘브란트 그림이고요. 바세바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바세바의 왼쪽 가슴 이쪽에 마치 유방암 절제 후 방사선 치료받은 것 같은 형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유방 재건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작년도 그 미국 성형외과학회 통계인데요. 작년에 그 미국에서 유방암 재건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숫자가 약 16만 명이었습니다. 이 통계를 좀 간추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16만 명의 환자 중에서 즉시 재건을 하신 분들이 4분의 3, 4분의 1은 지연 재건을 하셨고요. 즉시 재건은 이제 그 암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재건 수술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보형물을 사용한 것과 재건 수술이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뉘죠. 보형물 재건 수술과 자가조직 재건 수술. 자가조직 재건 수술은 대표적으로 이제 아랫배 살을 갖다 옮기는 게 있잖아요. 그 보형물 재건 수술이 전체의 그 재건 수술의 80%, 정확하게 이제 79%인데요. 79%가 보형물로 재건을 했고 나머지 약 20%가 자가조직 재건을 받았죠. 그래서 월등히 압도적으로 보형물 재건 수술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보형물 재건 수술을 하는 경우에 보형물 재건 수술의 절반, 51%에서 인조진피를 사용하였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인조진피가. 또 그 보형물을 과 인제 인조진피가 들어간 층을 보았더니 음 이 프리팩이 인제 그 근육의 위쪽인데요. 근육의 위쪽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가 약 70%, 나머지 30%가 근육의 아래쪽에 보형물을 삽입하였죠. 이것이 인제 통계적인 그런 결과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음 인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유광 재건 수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 한쪽 가슴이 암 등으로 인해서 소실이 되거나 변형이 되었을 때 비대칭이 되게 되죠.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비대칭이 발생하였을 때 그 비대칭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유방암 재건 수술은. 따라서 결과는요. 대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 대칭에 근접하지 못하면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 인제 불만족스러운 이제 요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대칭을 교정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 재건 수술인데 그 재건 수술의 방법을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건 수술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 회복이 빠르고 환자에게 부담이 가장 적은 뭐 신체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 까지 다 따져서 가장 부담이 적은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쉬운 건 먼저 어려운 건 나중, 환자에게 많은 데미지를 주지 않는 건 먼저, 좀 많이 힘들고 환자 회복이 어려운 것은 제일 나중, 이런 식으로 선택을 갖다가 하는 것이 보통 재건 의사들이 하게 되는 선택입니다. 이 재건 사다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reconstructive ladder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인제 쉬운 걸 먼저 하죠. 그냥 간단한 수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주 복잡한 수술은 제일 나중에 하는데 이 제일 나중에 하는 거가 바로 자가 조직 그 미세문화 봉합술이 인제 제일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최종적으로 그걸 하게 됩니다. 재건수 우선순위를 한번 볼게요. 인제 재건 수술할 때 이제 제일 간단한 거는 종양 재건을 할 때 그 제거, 종양을 떼낼 때 가급적이면은 그 함몰이 좀
최소화시키고 나중에 재건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봉합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것은 사실상 종양을 제거하는 의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양의 크기가 크면 필연적으로 함몰이 발생하고 변형이 이루어지고 추후에 또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내부에 화상이 생기는 건데 화상 흉터로 인해서 찌그러지고 끌려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만 최대한 이제 성심성의껏 결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종양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나아가면은요. 인제 성형 수술 기법을 도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양의 위치가 유방 축소 수술을 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 있으면 그 종양을 제거하면서 가슴 축소 수술하면 일석이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온코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합니다. 이 온코플라스틱 서저리가 되게 좋죠. 일석이조잖아요. 처진 가슴이나 큰 가슴을 줄이면서 종양을 제거하는,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종양의 위치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수술 방법이에요. 집도 의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종양을 제거한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가장 간단한 것으로는 이제 함몰의 정도가 별로 심하지 않거나 변형이 심하지 않으면 지방 이식 정도 하는 거가 좀 심플한 그런 수술 방법이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보형물 재건이나 자가 조직 재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보형물 재건이 되지 않는 그런 보형물 재건으로 대칭을 맞출 수가 도저히 힘들겠다라고 할 때 자가 조직 치환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에 따라서 재건 의사들이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재건 수술의 종류는 인제 암이 있는 쪽에 완전히 없어졌거나 부분적으로 사라진 가슴을 복원하는 그런 재건 수술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만 재건해서는 도저히 비대칭을 맞추기가 어려울 경우, 그럴 경우 인제 반대쪽에 건강한 쪽 가슴을 건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그 콘트라테럴 밸런싱이라고 하고요. 이 밸런싱을 통해서 대칭을 맞추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건강한 쪽 반대쪽 가슴이 처져 있거나 사이즈가 크거나 그럴 때 축소 수술이나 처진 가슴 교정 수술, 혹은 너무 작을 때 확대 수술 등등을 통해서 이제 밸런싱을 하는데, 이 밸런싱 수술을 잘하면 잘할수록 대칭이 잘 맞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재건 수술 의사는요. 미용 수술 테크닉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대칭을 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선천 기형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한쪽 가슴의 좌우의 비대칭이 되게 심한 경우 있잖아요. 되게 선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원래 그렇게 태어나는 분들, 암이 아닌데 좌우의 비대칭이 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좌우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뭐 화상, 사고, 양성 종양이 큰 게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인제 폴란드 증후군이 대표적인데 그런 게 있을 때 인제 좌우의 비대칭이 되게 심각한 비대칭이 돼서 유방암 재건 수술에 못지않은 심각한 비대칭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가슴 성형 수술 후에 수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재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인제 이런 유방 재건 수술 기법을 사용하는데, 보통 이런 유방 재건 수술 기법을 사용하는 유방 성형 재수술은요. 아주 유방 성형 합병증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합병증, 감염, 염증, 아주 그냥 재수술을 수차례 받아서 아주 내부의 연모 조직 수축이 아주 심각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인제 유방 성형 재수술, 유방 재건 수술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사실상 수술 방법이 유방 재건 수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재건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의사가 가져야 될 필수 수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들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대칭을 제대로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환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는 집도 의사가 재건 수술뿐만이 아니라 이런 미용 수술에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지 판단을 갖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근치적 전절제술이라고 해서 인제 가슴을 완전히 이렇게 한쪽 가슴을 완전히 없애서 남성적인 가슴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가스 걸 갖다 인제 그 레디컬 마스텍토미라고 하는데요. 이 레디컬 마스텍토미 전절제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이 근치적 전절제 수술이 감소해서 지금은 약 30% 정도만 전절제 수술 갖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절제 수술을 이 30%의 환자분들은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 암이 인제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있다든지 방사선 치료력이 있다든지 암의 크기가 사이즈가 큰 거예요. 진행이 많이 된 암이죠. 그리고 그 유전적 검사상에 인제 리스크가 되게 큰 경우. 어 그리고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인제 유전자 검사에서 BRCA 진이 나와서 향후 생존했을 때 그 암이 생길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인제 예방적 유방 적출술을 시행하기도 하잖아요. 그 미국의 인제 여배우들이 받는 그런 수술. 그리고 인제 나머지 70%는 이제 부분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절제술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종양을 제거하고 나머지 가슴은 남겨둔 다음에 이제 대개 요 부분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돼요. 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요, 그 내부에 심한 흉터가 발생하게 되고 가슴이 찌그러지고 인제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되고 인제 오히려 재건 의사들이 생각할 때 인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전절제술을 한 것이 비대칭을 맞추기가 더 쉬운 게 아니냐. 이 부분적으로 절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가슴이 더 많이 찌그러지고 형태가 좋지 않아서 대칭을 맞추기가 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절제냐 부분 절제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뭐 대칭을 맞추기 좋다라기보다는요, 변형의 정도가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든 다 대칭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 부분 절제술, 보존적인 이런 부분 절제술이 증가를 하게 되는 이유는요, 전체 70%가 이런 보존적 유방 절제술을 갖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제 근치적 유방 절제술은 30%로 감소하고, 사실 10년 이전에는요 전절제술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이유가 이 젊은 여성에서 인제 유방암이 증가를 하니까 젊은 여성은 가급적이면 이제 그 '유방 조직을 전부 다 절제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인제 환자 스스로도 전절제를 받지 않겠다고 이제 하는 여성들이 인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유전적 검사가 점점 이제 발달하니까 이 BRCA 진을 찾는 이런 것 때문에 유전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에 대해서 인제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갖다가 하게 되니까요. 그 바깥쪽 피부나 유두는 보존되고 인제 내부의 유방 조직만 사라지게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존적 유방 절제술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 재건이 인제 이렇게 되니까 인제 보형물 재건 수술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형물 재건 수술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이 보형물 재건 수술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근육의 위층을 사용한다든지 근육의 아래층으로 예전에는 거의 다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조진피가 나오면서부터 근육 위층을 인제 사용하는 수술 방법이 인제 아주 기본적인 스탠다드 수술로 자리를 갖다가 잡기 시작을 다 하게 됩니다. 모든 환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수술이 인제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형물 재건 수술을 받게 되려면은 이제 자가 조직 치환을 갖다 하지 않을 만큼 보형물을 덮을 충분한 피부 조직이 남아 있어야 하고요. 또 자가 조직 치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복부나 그 등 뒤쪽에 결손 부위 공여부가 생기잖아요. 그쪽에 결손이 생긴 것을 기피하는 환자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자가 조직 치환 수술을 받으려면요, 수술 시간이 되게 길고 회복 기간도 긴데 그거를 감내해 낼 만한 건강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맞아져야지, 또 방사선 치료 여부도 또 보형물 재건 조건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인제 맞아야지 보형물 재건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형물 재건 수술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재건 수술 의사가 보고 '아 이 사람은 보형물 재건 수술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보형물 재건 수술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0%의 환자들이 보형물 재건 수술을 하게 되고 나머지 20%의 환자는 보형물 재건 수술에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제 자가조직 치환술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보형물 재건 수술이 점점 발달을 하고 많은 환자들이 보형물 재건을 하게 되니까 이 보형물 재건 수술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수술 방법이 개선되고 하다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에 다다랐냐면은 인조 진피로 감싼 보형물을 근육의 아래쪽 말고 위쪽에 삽입하는 것이 가장 보형물 재건 수술 중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죠. 물론 모든 환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요런 식으로 좋은 환자를 셀렉션해서 적합한 환자에게 이런 수술 방법을 선택했을 때의 수술 결과가 가장 좋았다라는 논문들이 인제 계속 나왔던 것이죠. 인조진피라는 것이 무엇인데 대체 이런 수술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보형물 재건 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 인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이 보형물을 주로 인제 감싸는 그런 조직을 말하게 되는 어떤 인조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조 물질이라기보다는 인제 합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AD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에이셀룰라 더멀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이것은 프로세스드 바이오 컴패티블 머티리얼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를 에서 추출을 해서 이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인제 완전 인조 물질은 아닌 거죠. 하지만 이제 외부의 물질을 우리가 인제 갖다 쓰는 것인데 여기서 인제 보통 뭐 왜 간이나 인제 심장 이식 수술 같은 걸 할 때 동물이나 다른 사람의 심장을 갖다가 쓰면은 거부 반응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인제 외부에서 갖다 쓰는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면역 반응 때문인데요. 이런 면역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가져온 피부에서 인제 세포들을 다 제거하죠. 그리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그 세포들이 다 빠져나간 어떤 프레임워크, 스캐폴드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물망 같은 구조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인제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라고 ECM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ADM이 아니라 ECM인데요. 이 세포가 모두 제거된 ECM이라고 해서 인제 ADM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ECM이 어 ECM을 인제 우리가 인간의 조직 속에 넣어서 봤더니 이 ECM 속으로 사람의 조직이 살아 들어가서 배양이 되고 세포가 생기고 조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남아 있는 그물망이 사라지는 것을 인제 저희가 발견을 하게 돼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제 하는 그 어 어떤 결손 부위가 인제 빈 공간에다 이 그물망을 집어넣었더니 이 그물망 사이사이로 본인의 세포가 자라 들어가서 조직을 이루어서 이 결손 부위를 채워주고 그다음에 이 그물망은 저절로 녹아서 사라지는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일종의 말하자면 자신은 희생돼서 사라지고 주변을 도와주는 이런 되게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인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촛불이나 연탄처럼요. 그래서 이것이 인제 들어가서 어떤 결손 부위를 채워주는 물질로만 작용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작용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직을 보충해서 어떤 쿠션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가지고 가슴의 형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은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어서 이제 가슴 재건 수술에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아주 중대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방암 재건 수술이 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이 인조진피를 어디다 갖다 썼냐 하면은 이 보형물을 요 근육이거든요. 요 근육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고
근육이 인제 없는 부분들을 채워 넣는 용도로 요렇게 인조진피를 요 부분을 근육이 없는 부위만 좀 채워 줘야 되겠다. 요 부분을 메꿔 줘야지 하는 목적으로 썼던 게 인제 클래시칼한 전통적인 인조진피의 사용이었는데 요렇게 써 봤더니 결과가 '어 좋은 결과가 나오네. 되게 부작용 발생률도 줄어들고 되게 괜찮네.'라는 기분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었냐면 '아 그러면 아예 이 보형물을 요렇게 부분적으로 커버할 게 아니라 완전히 커버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조개 껍질처럼 이렇게 완전히 커버시키는 마치 인제 장갑 속으로 손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 커버하는 풀 커버리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브렉신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 인조진피가 하는 역할을 쭉 보았더니 이제 배리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인제 가장 중요한데 면역 배리어 그러니까 이뮨 배리어니까 인제 면역 거부하는 반응, 인체에서 '이것은 나의 살이 아닌데.'라고 거부시키는 반응을 막아 주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배리어로도 사용합니다. 이게 뭐 피부의 얇은 부분에 들어가서 피부를 두툼하게 해 주는 작용. 그래서 이런 작용은 정말 바람직하죠. 유방암 제거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위치 조정을 하게 해 줍니다. 이 보형물의 위치를 우리가 약간 위쪽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약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주고요. 가슴에 밑주름을 만들어 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ADM을 사용했을 때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재건 수술이 보통 미용 수술보다 구형구축 발생률이 높아요. 근데 구형구축 발생률을 낮춰 줘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고 어 그 안에 패딩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인조진피를 감싸니까 피부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효과가 돼요. 도배물이 덜 만져지는 효과. 그래서 또 유방 하부를 이렇게 신전시켜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효과. 그래서 정말 보면 볼수록 '보면 볼수록 참 예쁜 짓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인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ADM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캐폴드 작용이니까 들어가서 ADM은 자기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서 없어지고 안에 본인의 세포는 자라서 들어가서 채워 주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정말 아주 예쁜 짓만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저희가 발견하게 돼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물망이 들어간 다음에 그물망 사이사이로 세포가 들어가서 채워지고 그물망은 사라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아 이거 이물질이 아니야? 들어가서 몸 안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것은 나는 암 환자인데 몸 안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건 별론데 이거는 기분이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이물질을 사용하는 건 좋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이물질 말고 뭐 다른 방법은 없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아 이것은 이물질이긴 하시지만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세포를 끌어당겨서 채워주고 본인은 사라져서 없어져서 결국은 본인의 세포만 남게 되는 거라서 이물질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제라고 얘기를 갖다 인제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그 보형물 재건 수술의 약 51% 에서 인제 이런 인조진피를 갖다 사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고 아마 점점 더 사용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조진피의 역할은 이 이제 배리어, 호스트의 그 이뮨 리스폰스의 인제 배리어로서 그다음에 피지컬 배리어로서 작용한다고 했고 또 이 바이오 엔지니어링 컨셉이 있어요. 이 바이오 엔지니어링 컨셉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재건뿐만이 아니라 미용 재수술, 미용 재수술에도 ADM이 지금 많이 사용되는데요. 똑같은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심한 스카 흉터의 그 수축이 있다든지 아주 반복되는 구축이 발생한다든지 뭐 건강하지 않은 조직으로만 이루어진 어떤 그 재수술 반복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패딩이 얇아서 보형물이 많이 만져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인조진피가 없다면 더 이상 재수술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인제 인조진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마치 어떤 구세주처럼 그런 작용을 갖다 해 주게 되는 역할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 수술과 이런 재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의사들에게는 이 인조진피가 정말 꼭 필요하고 감사한 존재로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바이오 엔지니어드 컨셉이라는 거는요. 이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지만 어떤 결손 조직을 채울 때 이것을 보형물과 그다음에 스캐폴드가 이제 ADM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지방 이식까지 같이 해서 결손 부위를 채워 주어서 좌우의 비대칭을 맞춰 주기가 되게 용이해졌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바이오 엔지니어드 컨셉과 ADM 때문에 인제 완전히 그 재건 수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그런 어떤 걸 나타낸 논문인데요. 그 보형물 재건이 이 ADM을 보형물로 감싸기 시작하면서 보형물을 삽입하는 위치가 근육 아래에서 근육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그런 걸 나타내는 논문이에요. 이 보형물을 이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보형물이 안쪽에 있고 요렇게 바느질하듯이 보형물을 갖다가 넣어서 요렇게 넣어서 만든 다음에 요거를 근육 위쪽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는 모양이죠. 그다음에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조직 검사상에 인제 현미경상에서요. 그 인조진피가 다 사라지고 요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그 본인의 살로 대체됐다는 거를 조직 검사상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 사진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뭐 실제로 결과를 보면요. 저희 인제 재건수술 환자분인데요. 이 요쪽 왼쪽 가슴에 인제 유방암 부분 절제하신 분이고 요렇게 보형물로 싼 가슴을 보형물로 싼 그 유방 보형물 갖다 인제 삽입하고 지방 이식까지 같이 해서 재건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양쪽 다 보형물이 근육 위층, 근막 밑층으로 삽입되어 있죠. 이 근육 위층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인제 이런 그 유방 재건술의 패러다임 뿐만이 아니라 가슴 확대 수술에서도 인제 근육 위층을 요즘 인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육 위층 혹은 이제 근막 밑층이라고 하죠. 이것은 왜 이것을 재발견이라고 하냐면은 사실 그 수술 받지 않은 여성의 그 리얼 가슴은요. 근육의 위쪽에 있어요. 그게 인제 정상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가슴 확대 수술하면서 피부에 얇은 환자들을 보면서 피부에 얇은 환자들이 인제 보형물이 너무 비쳐 보이니까 할 수 없이 근육의 아래쪽으로 깊숙이 보형물을 넣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마치 스탠다드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가슴 확대 수술뿐만이 아니고요. 유방암 재건 수술도 근육 밑으로 보형물을 삽입을 갖다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마치 스탠다드인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인제 이런 거의 2000 년대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근육 위층이 재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위층으로 가슴 확대 수술이고 가슴 재건 수술이고 전부 근육 위층이 더 결과가 좋다는 것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그 실제 여성의 가슴이 있어야 될 위치가 근육의 위층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근육의 위층에 있어야지 애니메이션 디포미티라고 해서 본인 가슴에 팔에 인제 힘을 쓰거나 팔에 가슴에 힘을 줄 때 꿈틀꿈틀 움직이는 마치 그 바디빌더들 가슴 꿈틀꿈틀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보형물의 위치가 음 이렇게 말포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보형물 위치가 인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위치 변형도 훨씬 더 적어요, 근육 위층에 있는 게. 그리고 가슴의 가운데 쪽 벌어진 거 있잖아요. 벌어진 것도 근육 위층으로 수술하는 게 더 붙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근육 위층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 위층을 갖다가 쓰는 것이 훨씬 좋아요. 더군다나 그 포스트 메스텍토미 저기 레디에이션 세라피 그 수술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받는 거 있잖아요. 방사선 치료 받을 때에도 근육 밑에 있는 보형물이 더 구축 발생률이 높아져요. 그 이유가요. 그 이 근육
이게 인제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데 근육이 그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섬유화하고 찌그러짐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 이 보형물이 오히려 근육보다 위쪽으로 옴으로써 그 근육이 받는 그 변형을 더 줄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이런 마치 뭐 수술뿐만이 아니라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받는 데조차도 근육의 위쪽에 보형물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갖다 인제 알게 됩니다. 되게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근육 위층을 발견한 것과 인조진피를 쓰는 것, 이것이 보형물 재건 수술의 아주 큰 패러다임 변화였고, 뿐만 아니라 가슴 확대 수술에서도 대변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인제 그 근육 밑에 요 파란색이 인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근육보다 이렇게 보형물이 밑에 있으면 당연히 보형물이 근육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보형물이 꿈틀꿈틀하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고, 하지만 이 수술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쪽에 피부가 너무 얇으면은 이 근육 위쪽에다 보형물 넣으면 보형물이 너무 비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거지만 이런 단점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육 위쪽에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피지올로직하고 내추럴하다라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환자가 실제로는요, 저희가 봤을 때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마른 체형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환자들이 한 반 정도 되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한국 환자들은 인제 말라서 피하 지방층이 너무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이어트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수술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피하 지방층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ADM을 써서 인제 그렇게 재건 수술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장기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형물 재건 수술의 실패율이 어떻게 됐느냐, 실패한 거거든요. 실패율이 봤더니 ADM을 쓰지 않았었더니 보형물 재건 실패율이 30% 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형물을 ADM으로 덮었더니 6.8%, 약 5 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성공률이 94%가 됐단 말입니다. 성공률이 70% 밖에 안 됐었는데. 그다음에 구형 구축 발생률을 보았습니다. 재건 수술하고 나서 구형 구축이 훨씬 많아요, 가슴 성형 미용적인 성형 수술보다. 이 구형 구축 발생률이요, 재건 수술 환자는 58에서 100% 너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보형물을 ADM으로 덮어 줬더니 구축 발생률이 3.8%로 떨어진 거예요. 100%에서 3.8%. 이런데 어떻게 재건 수술 의사가 ADM을 안 쓸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재건 수술 의사가 어쩔 수 없이 ADM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환자분들이 또 이해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재건 수술을요, 보형물을 감싼 보형물을 인제 ADM으로 감싼 다음에 근육 위층으로 삽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방사선 치료를 한 환자들,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즉시 재건을 한 경우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겠죠. 재건 수술을 한 다음에도 방사선 치료를 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한 다음에 방사선 ADM으로 덮은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구축 발생률이 1.9% 발생했어요. 무지무지 낮은 겁니다. ADM으로 덮지 않은 그 보형물 재건 환자에서 구형 구축 발생률을 보았더니 최대 60%가 발생했습니다. 보형물로 덮지 않은 보형물 ADM을 덮지 않은 보형물은 60%가 구축이 발생하고, 보형물을 덮은 보형물은 구축이 1.9%, 1.9 대 60%,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재건 수술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명확한 거죠. 이거는 어떤 걸 해야지 구축 발생률이 떨어지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잖아요. 당연히 1.9%를 선택하겠죠. 이게 ADM을 쓰지 않으면은 60%나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인제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입장에 재건 수술 의사가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제 환자분들이 알게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인제 우리가 수술할 때 환자분에게 설명할 때 인제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인제 이런 것들 인제 이해를 갖다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생각해서 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형물 재건술 종류가 인제 즉시 재건이 전체의 3, 지연 재건이 1 정도를 인제 하게 되고, 즉시 재건 수술 시에 인제 주로 요즘 사용하는 것이 80%의 환자가 이제 보형물 재건을 하게 되는데, DTI라고 해서 보형물을 감싼 보형물을 근육 위층으로 넣는 것이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모든 환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근육 밑으로 보형물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들이 인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재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입장이 전부 다르죠. 피부의 두께, 피하 지방층의 정도, 그다음에 혹이 어느 정도 큰 사이즈가 있었는지, 혹의 위치가 어느 데 있었는지에 따라서 이 보형물을 감싼 인조진피를 근육 위층으로 넣어야 될 수도 있고, 근육의 아래층에 넣어야 될 수도 있고, 근육의 아래층만 넣고 부분적으로 ADM을 커버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서 가장 환자분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재건수술 의사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전절제 환자 중에 일부는 재수술을 2 스테이지로 해야 되죠. 조직 확장기를 넣어서, 왜냐하면 살이 너무 없으니까요. 살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1 스테이지로 보형물을 감싼 인조진피를 넣을 수조차 없는 공간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단 인제 인조진피 보형물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조직 확장기를 넣어서 인제 살을 늘려서 들어갈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만드는 거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80% 중에는 이런 2 스테이지로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이 조직 확장기를 포함해서 1 스테이지로도 인제 어저스터블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더블 루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고, 이런 재건 수술의 종류를 재건 의사와 인제 같이 상담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인제 클래식한 인제 익스팬더를 삽입하고, 이 외부에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이렇게 자석으로 이걸 찾죠. 포트를 찾은 다음에 찔러서 이제 요렇게 1 주일에 1 번씩 이렇게 쭉 넣어서 원하는 우리 조직 확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통 2 개월에서 5 개월 사이, 이제 고 중간에 충분히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요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보형물로 바꿔주게 됩니다. 쭉 환자를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요 인제 2 스테이지로 인제 조직 확장기 넣는 환자죠. 전절제 되었고 조직 확장기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보통 2 개월에서 5 개월 사이에 쭉 불려서 바깥쪽 조직이 충분히 늘어나면 그다음에 보형물을 교체해 주죠. 조직 확장기는 너무 딱딱하고 환자가 불편해요. 그래서 보형물을 교체해서 부드러운 걸로 바꿔주고 형태도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3 개월 지난 다음에 유두 재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까지 약 거의 한 1 년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되게 고생을 하시는데, 천천히 그래도 또 인제 본인이 없던 가슴이 생겨서 "목욕탕도 갈 수 있게 되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제 이런 2 스테이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들도 있고, 이렇게 인제 부분 절제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 요쪽에 인제 푹 들어간 부분이 생기죠. 이런 건 인제 양쪽 다 이제 가슴 확대 수술 비슷하게 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쪽은 인제 지방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요렇게 인제 맞춰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요 경우는 인제 재건 수술을 이미 한 거예요. 인제 즉시 재건하면서 대학병원에서 이쪽에 인제 보형물을 넣었는데 대칭이 너무 안 맞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리플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를 요쪽에 인제 지방 이식을 해 주고 이쪽에 보형물을 삽입해서 대칭을 맞춰 주는 2 차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칭을 맞춰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
확장기가 삽입된 상태로 방문하시는 분도 많아요. 요새 그 의정 갈등 때문에 인제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인제 외부로 인제 환자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이 인제 조직 확장만 한다면 이제 2차 수술은 너무 오래 수술이 인제 밀려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병원을 추천해서 여기 가서 인제 이거 하라고 인제 환자가 인제 알아서 인제 찾아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이제 보형물로 바꿔주는 것부터 인제 시작해서 이제 수술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수술 후 인제 보형물로 바꿔준 상태고요. 요거는 인제 조직 확장기 상태고 바꿔주게 되는 거죠. 양쪽 다 보형물이 들어간 상태로 해서 마운드를 대칭을 맞춰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두 제거까지 해서 이렇게 맞춰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보면요. 이게 수술 전이고 수술 후에 이렇게 되죠. 수술 전, 수술 후 이렇게 돼서 대칭을 맞춰 줍니다. 그다음에 보형물 재건 수술했는데도 이렇게 대칭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요쪽이 재건 수술한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 줍니다. 양쪽의 대칭을 맞춰 주고요. 수술 전이고 수술 후에 인제 대칭을 이렇게 맞춰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형물 재건하고 나서 합병증으로 구축이 생기죠.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요쪽이 인제 유방암 수술하고 재건 수술한 다음에 이제 그 방사선 치료 받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 뒤에 있는 대흉근이 수축하고 구축이 발생하고 인제 이런 합병증이 생기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쪽에 인제 우측에 구형 구축이 발생한 거죠, 재건 수술 후에. 저희가 인제 나중에 보고 인제 구축을 치료하면서 양쪽에 대칭을 맞춰 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전이고요. 수술 후에 이렇게 맞춰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보형물로 감싼 그 보형물을 이제 근육 위층으로 삽입한다고 했죠. 요렇게 해서 다이렉트 스루 메소드라고 해서 넣어 주고요. 도프에서 나온 그 ADM인데 수술 전이고요. 수술 후에 이렇게 대칭을 맞춰 주게 되죠. 수술 전 찌그러진 모습이고 수술 이렇게 쭉 펴 줍니다. 그다음에 인제 재수술 가슴 확대 수술의 재수술 되게 난이도 높은 고난이도 가슴 확대 재수술 시에도 이걸 쓰는데 이런 고난이도 가슴 확대 재수술은요. 유방 재건 수술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전부 다 이런 보형물로 감싼 그 인조진피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조진피로 감싼 아마 이 보형물이 없었으면 인조진피가 없었으면 아마 이런 재수술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시행이 되는 그런 수술들인데요. 이렇게 뭐 수술 굉장히 여러 번 하고요. 그리고 다 찌그러진 상태에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인제 이 환자를 받아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인조진피와 보형물을 사용해서 펴 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감싸서 이제 이건 셀라인 셔틀 메소드인데 이렇게 넣어서 삽입을 해서 살려 줍니다. 이렇게 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륜도 재건을 할 수가 있는데 유륜도 되게 많이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륜 아래쪽에 찌그러진 부분 이전에 인제 계속 유륜으로 재수술을 하고 뭐 보형물 빼고 지방 이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흉터들로 인해서 막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 인제 펴 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요 인조진피거든요. 요 인조진피를 이렇게 넣어서 같이 해 줍니다. 이게 인조진피가 되게 용도가 많은 거죠. 요쪽에 찌그러진 부분을 펴 주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쫙 펴지죠. 아주 깜짝 놀라게 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되게 좋은 그런 인조진피 용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과거에 사용된 포사인 ADM인데요. 요거도 많이 사용했었어요. 요런 유방암 재건 수술의 재수술 시에도 쓰고 지방 이식하고 같이 하죠. 인제 수술 후인데요. 요렇게 보형물을 인제 포사인 ADM으로 싸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제 어메이징 젤이라고 해서 그 외국 환자분인데요. 안에 인제 이렇게 이물질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을 이렇게 쭉 빼면 이렇게 마치 죽처럼 나오는데요. 저걸 빼내고 나면 안에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다 빼낸 다음에 이제 보형물 그다음에 인조진피를 감싸서 삽입을 해서 재건해 줍니다. 또 반복되는 이런 구형 구축이 있을 경우 계속해도 구형 구축이 생기니까 최후의 방편으로 이렇게 인조진피를 감싼 보형물 삽입해서 치료해서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치료를 종결하는 거죠. 환자가 되게 기뻐하게 되죠. 그다음에 인제 이건 샘플
같은 어떤 수술이었는데요. 이 환자가 이 왼쪽에 구축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다고 해서 왼쪽에 그 인제 이렇게 전체 피막 제거 수술을 한 다음에 보형물을 감싸서 넣어 줍니다. 인조진피로 감싸서. 그런 다음에 장기 추적을 해 보았더니 이 보형물 진피가 들어간 쪽은 인조진피 들어간 쪽은 구축이 계속 발생하질 않아요. 근데 반대쪽은 결국 나중에 구축처럼 이렇게 다시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조진피가 들어가는 경우는 구축이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아주 확실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제 알게 됩니다. 그 ADM도 여러 가지 사실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로마라고 해서 장액종이 찰 수 있다든지 그 발생률은 약 5% 정도에서 발생하는 중인데 사실 제가 수술을 한 다음에 인조진피로 수술하고 나서 그 장액종이 차는 것은 사실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근데 문헌상에 인제 5%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풀 카바리지 그러니까 완전히 감쌀 것인가 아니면 반만 커버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인조진피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인조진피를 갑자기 쪼끔 쓰려고 하게 되거든요. 의사들 입장에서 인제 환자 부담을 줄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쪼끔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이 쓸수록 사실 좋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인제 인조진피라는 거는 일종의 배리어라고 그랬잖아요. 배리어라는 거는 외부에서 오는 영향을 막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감쌀수록 더 배리어 역할이 많아지니까 많이 감싸줘서 좋긴 합니다. 두께는 한 1 에서 2 밀리 정도 쓰는 게 저희가 수술하기 편하고요. 결국은 인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참 아마 제 생각에 인제 인조진피 회사들이 많아지고 대량 생산이 되면 가격은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절제 환자는 그 ADM이 인제 보험 적용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말씀드린 거를 인제 보면은 트렌드 변화가 인제 근육 위층을 쓰고 인조진피로 감싼 보형물을 근육 위층에 삽입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가장 결과가 좋은데 모든 환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인제 해당되는 환자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고렇게 되면은 정말 좋죠. 그래서 원 스테이지 요즘은 하고 투 스테이지 조직 확장기 넣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하지만 뭐 투 스테이지 쓸 수밖에 없는 환자들도 사실 많아요. 건축 밸런싱의 결과가 만족도를 저하니까 인제 미용 수술이 능숙한 환자가 인제 미용 수술이 능숙한 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재건이나 미용의 재수술 모두에게 그 인조진피가 매우 되게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제 저희가 그 의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질문이 몇 개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피부 바람결의 신령님 감사합니다. 피부가 얇거나 마른 체형이어도 인조진피를 쓸 수 있나요? 네. 피부가 얇거나 인제 마른 체형일 때 저희가 인제 피부 두께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 보고 내부에 인제 피하 지방층이나 남아 있는 조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근육 밑으로 삽입하거나 아니면은 인조진피를 쓰더라도 근육 밑으로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자가조직 치환술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찰 받으면 알 수 있으니까 진찰 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 음. 하이하이님 감사합니다. 히히님 네 감사합니다. 보형물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네 보형물로 재건을 했을 때 비대칭을 맞출 수가 없거나 보형물로 재건한 상태가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밖에 나올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은요. 그 전절제 환자 중에서 조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바깥에 거의 종이장 같은 피부가 남아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인제 자가조직 치환술 밖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네. 미야모노카님 감사합니다. 유방암 수술 이후로 인조진피로 재건했는데 구축이 다시 심하게서 다시 재수술로 했는데 구축이 다시 왔어요. 성형외과에서 다시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구축의 재수술은 그 인제 미용 성형 수술을 잘하는 경험이 많은 의사들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구축의 재수술도 사실 재건 수술하고 똑같아요. 재건 수술의 재수술과 구형 구축의 재수술은 거의 똑같은 수술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보는 환자들이 되게 구형 구축이 여러 번 심하게 왔을 때 그것을 재수술하는 환자들인데 그 진피로 감싼 보형물을 사용해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최후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자가조직 치환술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제 환자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 진찰해서 상담해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라모나코 님. 네 자유롭게 님 요즘 유방암 걸린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수술하고 나면 반드시 가슴을 꼭 다시 예 그거는 환자분의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어떤 부분은 유방암 제거 수술만 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SNS에 인제 뭐 떳떳하게 보여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본인에게 꼭 필요한지는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무더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비아의 요사의과 심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